이 남군을 공격할 계획 네. 어떻게 했습니까? 포트 monroe로 상륙을 해가지고 저기 있는 반도를 따라서 리치몬드로 가겠다라는 계획으로 바꿔서 저 계획을 이제 승인받고 실행을 시킵니다. 남군이 놀랬던 건 뭐냐면 규모예요. 1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저쪽에 몰려왔다는 것은 남부에서도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에 링컨의 지시로 워싱턴 DC에 있었던 맥도웰 군이 군단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리치몬드를 지키고 있던 존스턴 군은 병력 규모에서 1대 3의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치몬드 함락이 이제 코앞의 상태에 닥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봐야 될 남부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너 잭슨입니다. 잭슨. 소수의 병력으로도 이런 식으로 과감한 기동을 통해서 지역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하는 소위 말하는 내선 전투의 이점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38일 동안 650km를 움직이면서 6개의 전투를 치르고 5명의 북군 장군을 물리쳤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잭슨 장군하고 거기 일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라고 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산악구보가 가능한 사람들이 부대병으로 좀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 잭슨의 리더십이 또 대단했죠. 우리 같이 동양 사람으로서 우리 저 고향을 향해 침범해오는 양키들을 맞아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독려를 하니까 그죠, 우리 고향을 지켜야지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간 거죠. 잭슨에 대한 평가가 약간 좀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이 되게 뛰어났고 물론 이 지형을 워낙 잘 알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길도 알 정도로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병사들을 한계치까지 내몰았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잭슨이다. 이런 또 평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잭슨의 부대가 북부 진영에서 싸운 게 아닙니다. 이 땅은 남부의 땅입니다. 남부의 땅에 싸운다라고 한다면 보급은 누가 지원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민간인들은 우리 편인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면에서 보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굳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사들 자체도. 그러니까 조금 더 경량화된 상태에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11시 반쯤 되면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죠. 새창도 싹 뛰어오고 예. 그리고 이제 마을을 지나가잖아요. 셰난도어 밸리 이 길은 사실 마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워낙 곡창 기대이기도 하고요. 식량도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상대방은 잭슨군은 한 10km쯤 뒤에 오겠지라고 했는데 확 튀어나와서 기습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전투다운 전투를 못 해보고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아군, 그러니까 잭슨의 부하들한테는 우리 장군이 집에서 가면 무조건 이긴다. 엄청난 사기. 맥클레런하고는 거의 반대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 군대니까 장거리 행군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지휘관은 적어도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네. 왜냐면 마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똘똘 뭉치고 잘 뛰고 뭐 보급도 잘 받고 그리고 장군에 대한 믿음도 생겼어요. 그래서 전면에 있던 부대 빼서 측면 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면 상대하고 근데 사실 이 지역은요.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이 내려오는 지역을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리치몬드 쪽으로 바다에서 강에서 땅에서 막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여기는 잭슨 상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월 초까지 잭슨은 셰난도어 밸리를 위협하는 북군을 일단 평정을 합니다. 네. 오는 걸 다 막아쳐서 이제 더 이상 못 넘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잭슨의 부대가 다시 리치몬드를 구원하기 위해서 출동합니다. 아, 원정을 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셰난도어 밸리에서 잭슨군을 공격하기 위해 막기 위해 보냈던 북군들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셰난도어 밸리는 어떤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돌아서 워싱턴 DC를 워싱턴으로 가는. 위협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러면 링컨 입장에서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겠으면 잭슨이 이쪽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4월 달에 맥도웰을 보내고 맥도웰이 왔잖아요. 그 맥도웰 군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DC를 지켜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맥도웰 군 합류를 결국 잭슨이 막은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00에서 17,000 정도밖에 안 되는 잭슨 군이 네. 실제로는 6배, 7배 되는 북군을 꼼짝없이 붙들어 놓은 셈입니다. 네. 그래서 맥도웰 군이 잭슨을 상대하러 갑니다. 원래 이쪽 리치몬드 쪽으로 와야 되는데 프론트를 이제 가려고. 남쪽에서 맥클레런이 올라가고 있고 네. 북쪽에서 워싱턴 앞에 있으면서 리치몬드로 밀고 내려야 되는 이 군대를 네. 야, 잭슨 잭슨 상대하러. 막으러 가.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잭슨은 리치몬드로 또 그렇죠. 가고. 와, 그러니까 엄청나네. 맥도웰 군대는 여기도 못 싸우고 저기도 못 싸우고 그냥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기동력의 힘이네요. 네. 이 병력의 열세를 많은 네. 이 잭슨의 기동은 그만큼 지독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이 기동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때에 이 부대가 이 인원이 많은 부대, 그 뭐 돈이 많은 부대는 할 수 있는 게 딱 있잖아요. 거기는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 이병력으로도 충분해.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맥클레런이 지금 방위하는 부대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야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아, 또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병력을 2배 이상 압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의 전투력을 과대평가하고 지금도 있고. 풍선 띄우고 있어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맥도웰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 맥도웰이 오면 공격하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맥도웰이 오는 그 보급 교통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는 여전히 강을 건너지 않고 강 북에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맥도웰 환영 인파 두 부대만 보내놓은 상태. 그렇죠,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놓고 그런데 여기서 먼저 선방을 날리는 게 남군입니다. 5월 말에 존스톤도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고 게다가 맥도웰이 온다라는 소식도 들었으니까 맥도웰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맥클레란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렇죠. 존스턴도 굉장히 네. 신중한 사람이에요. 존스턴도 네. 맥클레런처럼 굉장히 부대 용병에 신중해갖고 네. 데이비스는 존스턴 장군 왜 안 맞아 싸워? 저놈들은 수만 많지 오합지졸이야. 좀 공격 좀 해라고 했는데 존스턴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강력한 보급을 좀 더 챙겨갖고 한 번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계속 버티고 있다가 네. 결국에 이 정치적 압력이 너무 심해지니 결국에 존스턴도 행동이 나서 그렇습니다. 근데 존스턴은 그래도 약간은 믿음이 가는 게 네. 퇴각 작전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렇죠. 기반 네. 작전하고. 네. 이 모습은 굉장히 믿음이 가. 사실 좀 존스턴의 여기서 가장 큰 약점은 데이비스랑 사이가 워낙 안 좋았다는 거죠. 신뢰를 받지 못했던 부분도 컸던 거고. 근데 아무튼 존스턴 군은 일부 병력으로 저기 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던 북군의 맥클레런의 주력을 견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의 병력을 이미 강을 건너서 리치몬드 앞까지 코앞까지 튀어져 나와 있었던 군단을 공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기 북군의 군단이 의외로 되게 잘 싸워요. 오. 특히 한계 사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독단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아, 맥클레런한테 치를 떨던가. 드디어 싸운다. 그러니까 주력을 여기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군이 못 뚫어내는 거죠. 오. 그러면서 밤이 찾아와서 전투가 중단됐고 남군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존스턴이 부상으로 이탈됩니다. 아이고.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서 지휘 체계가 이제 혼란에 빠졌고 다음 날 또 다시 남군이 공격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미천한 제가 봐도 남군이 와서 쳤는데 실패를 했어. 본대도 아니고 저 환영 부대를 갔다가. 그리고 존스턴이 부상당했어. 이걸 모르더라도 지금이야. 리치몬드로 들어가야 돼. 네. 근데 분명한 건 맥클레런은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야. 그럼 남군 입장에서 뭔가 방법을 빨리 지금 취하지 않으면 이거 위험한데요? 존스턴이 지금 나가 떨어졌으니까 새로 지휘관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로보트리가 등판을 합니다. 아, 이제 나오는구나. 그 리치몬드에 있었던 자문, 군사 자문 로보트리를 이제 탁 보내는 거죠. 그러자 맥클레란이 반응을 합니다. 그때 맥클레란이 뭐라고 되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맥클레란 워드포도 이러고 있었잖아요. 항상 여기 손 놓고 있었죠. 맥클레란이 이제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제장들은 들어. 남군의 새 사령관이 로버트리라 했던가? 그치는 거품일세. 존스턴보다 훨씬 상대하기가 쉬울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리 장군에 대한 굉장한 폄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맥클레런은 정말 젊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선후배 관계를 따져도 훨씬 후배일 것이고. 까마득하죠 사실은. 그리고 보통 이때 당시는 약간 귀족 마인드들이 좀 있어서 상대편 이 지휘관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보여주던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리 장군이 들었으면 싸가지 없게 말을. 심지어 한참 후배예요. 맥클레란이 17년인가 후배.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의 저기 뭐야 성격이지, 이게 인간성이지 쉽게 말해서. 또 리도 나름 웨스트포인트 차석 졸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맥클레란하고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습니다. 전혀 한참 선배였다가. 참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맥클레란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잖아요. 근데 리가 6월 1일 날 왔거든요. 6월 20일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클레란이 와서 한 게 뭐냐면 부대를 재비치합니다. 제일 위에 있었던 포터 군대만 이제 병참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군대만 다 이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자 하면은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 또다시 리치몬드에 대한 포위전을 준비합니다. 요크타운에 대한 포위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리치몬드를 고립시켜가지고 또 우리가 포위시켜서 현란한 승리를 얻겠다. 내가 공성전 전문가인데, 그치? 앞으로 맥클레렌 얘기할 때 동치미 좀 준비해놓고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 손자병법이야.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러니까 이거 맥클레란은 최고예요. 지금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잘하는 걸. 부대를 재배치해서 물샐 틈 없이 하고 포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이런 거죠. 항상 이 사람은 가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애들이 도망간 게 몇 번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리 장군은 이런 맥클레란에 대해서 생각보다 높이 평가했습니다. 맥클레렌은 높이 평가예요? 네, 맞아요. 네. 그 잘하는 걸 보니까. 리 장군은 맥클레란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호적수다. 저놈은 진짜 용병 전략을 좀 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이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전술 단위에서 막 용맹하게 싸우는 것보다 좀 높은 차원에서 전략을 잘 만들고 했는데 당장 맥클레런이 멀리 직접 공격하지 않고 이 반도로 돌아서 치고 온 것도 아니 저런 신출귀몰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니 하면서 아까 되게 당황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당황하고 차속답구만. 그러면 리는 나름 맥클레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근데 이거 수비 진영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테란에 조이기 당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벙커 지어놓고 뒤에 시즈 탱크 박아놓고 앞에 메카니 깔아놓고 뒤에서 SCV 벙커 고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마치 벙커러시 같이.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맥클레렌이 이런 식으로 쪼여오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놈이 어느 순간에 또 이상한 수를 써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 하면서 부하 장군들에게도 저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거 방심하면 안 되고 철저히 지금 대비해야 되네. 저놈에게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뭔가 빨리 준비해야 돼. 라고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죠. 그러면 맥클레렌은 계속해서 쪼일 것이고 단단히 할 것이고 리 장군은 저 녀석은 만만치 않은 녀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네. 그럼 이 상태로 평화가 유지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 싸우긴 싸워요. 리치몬드 코앞까지 다가오니까 일단 남부 여론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리치몬드가 함락되는 거 아니야? 압도적인 적군 앞인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드디어 등판한 리가 뭔가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리가 맥클레런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튜어트의 후방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스튜어트 어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빌런 전투에서 존스톤 군이 내려올 때 네.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부대 하나 보내가지고 네. 차장 작전하면서 기만하는 거. 그게 스튜어트 기병대. 기병대. 스튜어트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바로 전차 이름에 붙은 스튜어트 전차? 그랜트 전차, 리 전차, 전차. M3 얘기했습니까? M3. 경전차가 또 있습니다. 경전차 M3 전차에 영국군이 붙인 이름이 스튜어트 전차라고 있죠. 그러면 이게 그 빠른 기병대의 그 모습을 생각해서 붙인 거예요? 맞습니다. 남부의 대표적인 스타 장군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바로 J.E.B. 스튜어트 소장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J.E.B. 스튜어트예요? 네, 제임스 E.B. 스튜어트인데 제비네. 그렇죠. 그래서 별명이 제비였어요. 저처럼 빠르게 치고 나온다. 그래서 이 스튜어트는 나이가 겨우 30밖에 안 됐는데 기병부대 이제 지금 이 당시 여단장으로서 굉장히 혈기가 넘쳤습니다. 그래갖고 리 장군이 딱 부임하니까 장군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양피놈들에게 수초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했네. 자네가 좀 휘젓고 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스튜어트 소장이 지금 저 리치몬드가 딱 있고 주변에 북군의 군단들이 쫙 저 앞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파란색으로. 근데 저 위에 보시면은 딱 기병 표식이 있는 부대가 하나 보이시죠? 네. 그 북쪽에서 적의 배후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쫙 간 겁니다. 앞에 다 고착돼 있는 북군 진영의 배후를 돌아갔고 밤에 몰래 야영해가면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진출했냐면은
저기 뒤에 보시면 북군 진영 뒤로 동서로 뻗어 있는 네. 철길이 하나 보이죠? 네. 저 철길이 북군의 가장 핵심적인 보급로였습니다. 네. 저 철도의 끝이 웨스트 포인트상 곳이었어요. 저것도 사관학교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랑 다른 겁니다. 아, 다른 이름 같은 데가 너무 많아요. 네. 저기서 배로 물자를 실어 날라서 철도를 통해서 보급하는 게 이제 북군의 핵심이었는데 저 철도까지 진출해요. 오. 그래서 저 철도역에서 물자를 나르고 있던 북군을 급습합니다.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후방에서 아무 대비 없던 북군 후방 부대들은 다들 그냥 손 들고서 항복 해가면서 여기서 또 많은 말과 물자들을 노획해서 쫙 이제 뒤를 휘젓고 다닙니다. 저 때 마침 원래는 거기 서 있던 기차까지 포획하려고 했었는데 기차 운전수들이 "헉, 남군이다 하면서 빨리 스피드를 내갖고 도망가갖고 그다음부터 이제 북군이 추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배후를 돌아갔고 아예 남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서 3일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과 이 1200명의 일개 기병 여단이 한 바퀴를 돌면서 단 한 명만 전사하고 포로를 165명, 말과 나귀를 260필, 그리고 또 많은 보급품과 함께 엄청난 전과를 올리고 딱 리치몬드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리치몬드에서 이 무용담이 알려지면서 막 퍼레이드가 열리고 이때 이 스튜어트가 어마어마한 또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맥클라렌이 몰골이 송연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 기간 동안에 로버트리가 한 건 뭐냐면 리치몬드 요새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 보면 방어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봉쇄라는 게 네. 의미가 있는 건 네. 물샐 틈 없이 막아서 빠져나가지 못해야 되는데 출입을 못할 지금 때지. 뒤에 지금 유랑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보급로 털리고 이러면 북군은 지금 우왕좌왕 난리가 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사실 맥클레란 입장에서는 이미 6월 1일 날 진격했으면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니까 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대평가하는 거죠, 상대방을 훨씬 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6월 1일 날 만약에 들어갔으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어. 끝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버트리가 맥클레란의 그 소심한 성격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더욱더 공격을 못하도록 그걸 딱 잘 맞아 떨어진 거죠 지금. 아 근데 지금 북군은 지금 뭐 후방 부대도 야 언제 남군이 나타날지 몰라 저기서 나타났대 막 이러는 지금 분위기일 것이고 앞에 전방 부대는 야 뒤에서 이러다 공격 오는 거 아니야? 굉장히 이런 느낌이잖아요. 뒤숭숭하죠. 네. 그러면 리치몬드를 공격할 명분은 점점 더 없어지는데요? 포위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또 행동에 나선 건 이제 로버트리입니다. 또 나서요? 선제 공격에 나섭니다. 그죠. 이제 로버트 리가 북군이 저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 더 북군이 증원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에 나서야겠다라고 하고 그 회심의 카드로 잭슨 장군을 빼든 거죠. 아 잭슨이 여기서 합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6월 초에 부임하자마자 잭슨 빨리 리치몬드로 와. 이제 급전을 날렸는데 잭슨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맥도웰은 야 워싱턴으로 올지 모른대 하고 이렇게 막으러 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딱 잭슨이 도착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반격에 나설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리 장군의 집중과 절약을 잘 보여주는 이제 전투인 것 같아요. 네. 소규모의 부대만 맥클레란의 일단 주력을 견제를 하고 네. 또 대부분의 병력은 이제 잭슨까지 합류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저 위에 지금 돌출되어서 나와 있는 포터 군단을 공격을 합니다. 어허. 그렇죠. 리는 딱 여기서 기회를 본 게 저 강 북쪽이 지금 허술하다. 그래서 우리 정면은 과감하게 비워놓고 여기 있는 부대를 싹 강 북쪽으로 옮겨서 잭슨의 부대가 합류하는 시점과 발맞춰서 여기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쫙 밀어붙이자. 북군의 우익을. 그러니까 2차 웨이브로 가는 거군요. 1차에서는 그렇죠.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때 6월 26일부터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이어져서 이걸 7일 전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7일 전투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사실 나중에 있었던 전투와 비교해도 이게 사실상 남북전쟁의 최대 전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전역이잖아요. 여기는 네. 양쪽 합하면 한 20만 가까이 되는 그렇죠. 북군이 한 부력이죠. 11만 5천 명 됐고 남군도 9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남군이 한 지역에 몰아넣은 병력으로는 남군도 거의 최대 규모였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잭슨이 와야 되는데 잭슨이 도착을 안 합니다. 조금 늦어요. 네, 이게 사실 평가하기로는 잭슨의 가장 큰 실수이자 직무유기라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잭슨이 딱 왔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잭슨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남군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북군이 여기서 이제 방어 준비를 눈치챘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춘 포토 군단한테 오히려 남군이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 포토군단이 진짜 잘 싸우네. 잭슨 사단이 네. 조금 늦었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거 아침에 와야 되는데 한 오후 5시쯤 도착했어요. 네. 많이 늦지도 않았네.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맥클레렌은 뻑하면 일주일 보름인데. 네. 근데 지금 자기네 고향에서 정말 수많은 활약을 벌이고 맥도웰을 기만으로 유인해놓고 빠져나와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조금 늦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고된 행군을 해서 네. 온 부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리의 용병이 약간의 문제였던 거죠. 리가 굉장히 이 작전 시간 테이블을 빠듯하게 짜놓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 잭슨이 그에 못 맞췄는데 왜 대박- 늦었대요? 네? 힘드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늦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직무유기까지 얘기가 나와서 그런 평가가 오다가 있습니다. 무슨 원천 네. 요구했다라 뭐 이거 네. 뭐 왜 그랬는지. 꽃에 6시간 늦은 건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걸어오는 보병들인데 좀 그렇다. 하지만 리는 여기서 굴복하지 않죠. 밀어야 된다. 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어. 그래서 리는 병력을 더욱더 여기서 거세게 몰아가고 정면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군을 꾸역꾸역 밀어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여기서 북군이 사실은 위치를 딱 잡고 당황하지 않고 부대를 갖다가 다시 강북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계속 막아냈으면은 네. 북군이 승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맥클레런이 발을 뺍니다, 이번에는. 왜요? 그때 맥클레런이 굉장히 또 고민을 해요. 여기서 과감하게 이제 찬스를 잡고서 역공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된 겁니다. 자, 적이 주력을 우익을 공격한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금 원래 주력이 있는 부대 쪽으로 해서 그럼 리치몬드 앞은 비어 있겠네? 그럼 리치몬드 앞은 밀고 나가든가 그렇지. 아니면 주력을 빼서 우익을 갖다가 역공을 나가든지 둘 중 하나 뭐든지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하루 동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시간을 또 낭비합니다. 참모들은 뭐였어요? 참모들은 리치몬드를 공격하자고 건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개 군단이 있어요. 네. 네. 그럼 1개 군단만 지금 위에서 공격받고 있어요. 네. 나머지 4개 군단은 멀쩡하게 지금 이미 그러니까요. 강을 건넌 상태에서 앞에 있고 네. 그 앞에는 소규모의 남군만 지금 고착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밀고 가면 밀어붙이면 되잖아요. 참모들 건의대로. 근데 그렇죠. 맥클레라는 그 앞에 있던 남군을 또 과대평가했던 맞습니다. 거기 또 과대평가했다고? 그렇죠. 네. 사실 리는 소수의 병력만 거기 견제부대로 아주 소수만 남겨놨는데 아니야 이것도 속임수일 것 같아. 여기 지금 굉장한 주력이 우리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망이네. 사망이네. 제갈량 중 두려워하네. 이게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정상적인 거 위력 정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력 정찰을 보내면 되거든요, 사실. 아니 그 풍선은 뒀다 뭐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봐도 남군도 이제 위장을 잘 해놨으니까 앞에서 그 스튜어트가 한번 휘저어놨던 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가장 큰 네. 실책이죠, 사실. 또 하나의 영향은 네. 이만큼 사실 그 당시에 북군의 정보 역량이 딸렸습니다. 북군이 정보를 해석하고 적 동정과 적의 전력을 평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북군은 적 전력 분석을 사설 탐정 사무소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북군이요, 아니면 맥클레란이요? 북군이라고 봐도 군대 되죠. 정보를 흥신소에서 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참모 기능 있잖아요. 네. 뭐 인사, 작전, 뭐 정보, 군수 이런 것들은 이 남북 전쟁 시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나눠지거나 분업화되지가 않은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G1, G2, G3가 그렇죠. 쭉 나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네. 네, 이게 딱 틀이 안 잡혀 있고 특히 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인식이 뭔가 없었죠.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에 전쟁이 터지니까 정보는 어쨌건 필요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하다가 그 당시에 핑커튼 탐정사무소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 저희도 뭐 탐정들 고용하면 어떻게 해요? 탐정들이 사생활을 해야 되니까 스파이들을 많이 이제 잠입을 시키죠. 그래서 네. 미행도 하고 뭐 하는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아 얘네들이 스파이 쓰는 데 능하다. 그러니까 얘들을 이용을 해서 정보를 취합하면 되겠구나 해서 얘네를 갖다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여기가 무슨 인연이 있냐면은 링컨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했어요. 취임 전에. 사설 탐정들이요? 선거 운동할 때는 당연히 이제 경호실이나 그런 게 공식 조직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설 경호업체한테 맡겼던 거죠. 아까 우리는 사설 탐정하니까 약간 명탐정 코난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조직 체계가 있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뭐 사설 탐정들이 대부분 또 전직 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많이 투입이 돼갖고 전쟁 중에 정보를 갖다가 많이 모으고 남군 병력 분석해서 보고서도 올리고 했는데, 문제는 맥클레런이 이 탐정 보고서에서 올린 주로 이 과장된 보고를 너무 잘 믿었다는 거죠. 거지것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꼬인 결정을 내린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근데 탐정 보고서에 네. 그들이 뭐 병력은 뭐 몇 명쯤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탐정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앞에 병력이 보이는 이 전장에 있는 부대가 더 정보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정보 참모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막 수색을 계속 보내갖고 현장에서 정보를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보고하는데 예전엔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이런 탐정들이 뒤에 스파이들이 보내주는 정보 모아갖고 야 지금 저쪽으로 기차가 몇 대 지나갔대. 그러면은 병력이 곱하기 몇 하면은 몇만 명이겠구나. 우와 저 앞에 10만 대군이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잘하면 이 정도면 병원을 갈 생각을 하셔야겠는데. 이러한 정보 실패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맥클레런은 치명적인 오판을 내리죠. 한 군단이 네 군단이 버티고 있고 한 군단이 남군의 공세를 잘 막아가면서 뒤로 빠지고 있는데 저쪽으로 가도 이기고 이쪽으로 가도 이기는데 맥클레런은 어디로 갑니까? 맥클레런은 저 밑에 강 보이세요? 큰 강? 네. 저게 제임스 강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 밑으로 후퇴 명령을 뒤로 내리죠. 가요? 네. 저곳이 바로 햄턴 로드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오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로 이제 북군의 강상해군이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게 해리슨스 랜딩이라고 그 지점이 있습니다. 네. 거기로 전군 퇴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맥클레란이 스스로 승리를 헌납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럽죠. 그렇죠. 왜냐하면 리도 여기서 나름 포위 섬멸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맥클레란의 주력은 빠져나갔으니까 포위 섬멸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리는 이제 바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닿는 저 맨 밑에 네, 지점 네. 있죠. 저기도 토가크라는 거예요. 엄청 멀리도 가네. 네, 바로 리치몬드 코앞에서 저기서 밀어붙이면 되는 걸 맞아 싸우진 않고 저 밑으로 우리 해군이 있는데요 퇴각해. 진격은 그렇게 느리게 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가면 맞아요. 엄청 빠르네. 이게 퇴각 속도가 굉장히 빨랐네요, 생각보다. 아 퇴각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일일 최대 속도 50km의 속도로. 그나마 북군이 다행인 게 퇴각 중에 전열이 무너지지 않고 저때 놀라운 게 수많은 보급 물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수많은 보급 마차들을 거의 그래도 무사히 끌고 퇴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주예요, 네. 사실. 그래서 뒤에 우리 해군 어모 하는 대로 퇴각하라. 그러고선 본인은 또 싹 사라져버려요. 그럼 적고 확대를 해요? 그렇죠. 리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게 리가 맥클레런과 다른 점인데 리는 승리의 기회다. 빨리빨리 지금 장군들 빨리 전방으로 전진을 해서 저놈들 퇴로 차단하고 빨리 선멸하게 계속 밀어붙이는데 북군은 우왕좌왕 패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착착착착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하니까 리도 답답해지는 거지. 빨리 앞으로 빨리 앞으로. 근데 리가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수하들이 잘 못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남군도 너무 지쳤어요. 사실 그치. 지금. 큰 기동을 했기 때문에. 리가 지금 이제 막 사령관이 돼서 부대 장악을 완전하게 한 상태도 아닌 거고. 그 잭슨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몇 킬로를 걸어온 줄 알아요? 막 이런 네. 느낌이죠. 그래서 7일차에 드디어 멜번 힐이라는 이곳까지 이제 추격을 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역시 북군의 주력은 포위되지도 않고 이미 수송부대는 다 뒤로 빠져나갔고 후퇴는 잘해. 저기서 오히려 북군의 군단들이 반격에 나섭니다. 저 고지에다가 압도적인 포병을 깔아놓습니다. 이때까지도 200문 이상의 포가 있어갖고 그래서 33개 포대 약 170문의 포를 딱 언덕에 배치해놓고 남군들 오기만 해봐 기다리고 아니, 그걸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남군 입장에서는 아마 포격 화력을 처음 그렇게 맞아봤을 거예요. 제대로. 네. 근데 리는 여기 딱 와서도 여기선 밀리면 안 돼. 네.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뚫릴 거야. 라고 하면서 리가 여기서 정면 공격을 지시하죠. 정면 공격을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박살나겠는데요? 그러면 불과 이 33개 포대 앞에 10여 개 포대가 전진했다가 선제 포격을 맞고 그냥 다 박살이 납니다. 근데 리는 포병대가 당했는데도 밀리면 안 돼. 보병 전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피해를 보죠. 보병들을 전진시킵니다. 이쯤 들으니까요. 네. 리가 왜 남군의 영웅이에요? 일단은 리가 아직은 지금- 시작이에요. 아니요, 영웅 됐어요. 왜? 리치몬드를 구했잖아요. 뭘 구해요? 구했죠. 지금. 맥클레런이 영웅이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다고 남쪽 신문에서
맥클레렌 장군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이렇게 보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 보면 사실 리의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긴 합니다. 리 과감하긴 한데 가끔 이런 무모한 짓을 나중에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네, 나중에도 그거는- 보시겠지만 네. 어쨌건 리는 승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강했고 여기서도 그걸 시도해 보지만은 여기서 북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 여기서 막힙니다. 그러니까 리의 착각은 이건 것 같아요. 맥클레라는 질서정연한 퇴각이라고 생각했었고 리는 생각하기에 패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패주한 벽을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해야 된다는 게 리의 생각이었던 거고. 저는 전략적으로는 북군이 완전 패주를 한 거잖아요. 네. 왜냐면 리치몬드를 함락해야 하는데 못했으니까. 그런데 전술 쪽으로 보면 맥클레런의 부하들은 정말 많이 살고 남군은 많이 죽였잖아요. 아까 쉽게 말해서 맥클레런의 부대는 데미지는 별로 없죠. 아니요, 16,000명 데미지가 정도가 사상자예요. 아, 꽤 아, 컸어요. 그래요? 특히 여기서부터 이 과정 중에 많은 피해를 사실 봤습니다. 7일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서 싸우면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근데 그 피해는 남군이 더 많았습니다. 남군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아까 같은 희생을 무릅쓰고 했기 때문에 사상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19,000명 정도가 나왔다고 그러고 북군은 한 18,000명 정도가 나왔는데 북군의 상당수 피해는 또 포로였어요. 당연히 퇴각하니까. 그래서 6,000명 정도가 포로고 그래서 실제 죽거나 다친 사람은 남군이 더 많습니다. 네. 여지껏 저희가 이 과정을요. 3개월에 제대하고 이제 3년짜리 이제 막 불러다가 훈련 열심히 시켜다가 계속 육성해가지고 나가라. 아이고 알았어요. 나와서 리치몬드 코앞까지 갔는데 대각 끝났어요. 이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부의 수도에 왔잖아요. 여기에 그렇게 허약하게 있을까? 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그 이게 끝이 아닐 것이야. 뭐 그래도 수도인데. 맥클레런한테 약간 동화되시고 계시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맥클레런은 여기 퇴각을 마치자마자 북부에 열심히 타전을 합니다. 제가 압도적인 남군 20만 명을 맞아서 아군 10만의 열세를 딛고 성공적으로 전력을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퇴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건 승리입니다. 거죠.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언론 프로를 굉장히 잘하는 그러면서 링컨한테는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지원을 안 해줘서 맥도웰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 보내줘서 내가 더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탓이야. 못했다. 라고 하니까 링컨이 직접 7월 7일 날 연로 찾아와요. 리컨이 또 왔어. 잠깐 가만히 있어봐. 예. 그러자 클레란이 또 링컨한테 직접 또 말을 안 만나. 안 만나죠? 편지를 또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뭐라 써있냐면 링컨한테 노예제가 아니라 유니온을 위해 싸워달라. 왜 그래요? 봉창 두드릴 소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링컨을 비난하는 거죠. 맥클레란이. 아, 너 지금 노예제로 인기 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연방이 하나로서 되는 거를 목표로 해라 뭐 이런 뜻이야. 네, 근데 참 링컨이 대단한 건 그 즉시 해임을 시키진 않아요. 뭔가 이제 사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대신 링컨이 이때부터 한 거는 맥클레란의 군단을 하나 둘씩 빼내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남군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죠. 7일간의 전투도 희생은 컸지만은 어쨌건 막아냈죠. 수도에서 완전히 위협을 몰아냈고 네. 이걸로써 리는 리치몬드를 포함 영웅으로 확고하게 다시 명성을 날리면서 그렇죠. 이제 전쟁의 판이 또 다시 짜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링컨이 봤을 때는 리치몬드를 공략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계획이 지금 물거품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당장 지금 북부의 위기로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쪽에는 북부에 이제 병력들이 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북부가 나름 이제 전력을 모아서 단일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이제 포프 장군을 이제 불러가지고 버지니아 군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령관에 이제 취임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맥도웰 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군대들을 다 이제 넣어가지고 이 부대들로 하여금 이제 워싱턴을 방어하면서 이 버지니아 전역에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를 또 시키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사실 남군이 아직도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리치몬드를 구하긴 했지만 위에는 지금 북군이 또 강성해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물론 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맥클레란의 포토맥 군이 버티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위아래로 뭔가 이렇게 전략적으로는 그렇죠. 포위당하는 그런 형국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는 이거를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가 결심을 했죠. 어차피 맥클레란은 안 움직일 거야. 그건 확실해. 이제 확실해. 이제 확실을 느꼈어. 맥클레란에 대해서. 그러면서 정군을 이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뛰어난 장군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하면 이행한다. 바로 실행한다. 네, 상황을 판단해보고 결심해서
바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떤 또 이제 효과가 나타나냐면 새로 이제 육군 총사령관이 됐던 할렉. 네. 아, 저 어차피 맥클레란 저기 있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맥클레란 군대에 철수를 지시를 하죠. 근데 맥클레란 또 바로 철수한 건 아니고 한 10일 정도 또 미지근 데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틈에 리 군대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맥클레란이 좀 더 빨리 왔으면 리는 더 큰 병력과 그렇지. 만났겠죠. 합류를 한 북군하고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가 어쨌든 각계격파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 포프군이 메네세스 정션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격파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북부에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 처음 올라가는데 역시 그 선봉엔 누가 섰느냐? 잭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군도 저 사이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정비 단계 리는 7일 전투가 끝나고 나서 남군도 숙청의 바람이 붑니다. 가장 큰 문제가 리도 이 부하놈들이 신통치한 놈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만 하면서 이때 찍힌 장군들을 해임을 다 쫙쫙쫙 정리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가 가장 신임하는 잭슨과 롱스트리트의 두 개 체제로 딱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남군도 이 당시에 리도 군단이라는 걸 만들기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리도 개별 사단들을 다 자기가 하나하나 통제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 시원찮은 사단장들을 다 갈아치우고 통제를 갖다가 일종의 군단을 조직하게 해서 이들을 하나의 양팔로 삼고 이제 북으로 향해서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DC의 길목에 있었던 그 메네세스 정션까지 거기에 지키고 있던 포프군까지 격퇴를 시켜버린 거죠. 메너서스는 아주 남군의 그냥 독주네. 네, 그게 바로 제2차 불론 전투죠. 네. 1, 2차가 다 남군이 이겼네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 리치몬드 방어전을 통해서 야, 리가 이거 제 편에. 그래서 정말 최고의 영웅이었던 잭슨과 롱스트리트를 데리고 북으로 치고 올라가. 우린 지금 적군의 목에 칼을 들이밀어야 돼. 라고 지금 북으로 전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전투를 하면서 리 장군이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남쪽은 지금 사실은 지켜가지고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네. 북쪽은 그렇죠. 이거를 쳐가지고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자체가 우리는 계속 좀 수비를 하는 입장이고 쟤네는 우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쟤네가 우리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북이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위협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막는 거에서 공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로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2차 불론 전투를 통해 가지고 야 이제는 한번 메릴랜드로 가보자. 저게 배우를 치자. 네. 근데 이 메릴랜드는 저희 이 현대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이 익숙한 동네예요. 거기가 그 나라라고 하는 문서기록관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거기가 아닌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DC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네, 지하철로 가도 1시간이면 가요. 컬리지 파크까지. 컬리지 파크라고 메릴랜드 주립대 바로 옆에. 수도권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메릴랜드가 북쪽을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서 하면 야 이거를 북쪽에 지금 연방 정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지금 앉을 만한 지금 이걸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는 군사적으로만 본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아 쟤네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면 뭐가 필요할까? 플러스 메릴랜드는 사실은 노예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C의 위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릴랜드를 보면은요 노예 비율이 12.7%예요. 노예 비율 순위가 전체 그 당시에 미국의 주 가운데 13위입니다. 노예 인구 순위도 13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60년 인구 센서스 기준인데, 그러니까 아 이게 우리가 올라가서 압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가면 메릴랜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다. 해방군의 느낌이 네.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메릴랜드도 분리해서 남부 연합에다가 들어온다. 이러면 북부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를 느끼지 않겠냐. 리 장군이 안목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까지 생각을 한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남부의 원래 기본 전략은 방어였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 인정받고자 했는데 리는 거기에 한계를
느꼈고 그렇죠. 뭔가 공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남군이 전략적 공세를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은 메나사스 정션까지 왔으니까 DC로 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DC로 안 가고 배우로 돌아갔다?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건 또 역으로 저는 맥클라렌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리치먼드가 수도인데 네. 야 이거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게 있고 전체 병력으로 보면 지금 리치먼드 전역에서 서로 이 반도 캠페인에서 붙었을 때도 맞습니다. 사실은 북군 숫자가 더 많아요 남군보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남군이 올라가는데 네. DC로 함부로 들어간다라는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구의 병력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지쳐 있고 네, DC는 워낙 방어가 잘 돼 있다는 거를 남군도 너무 잘 알죠. 그렇죠. 그리고 원장님이 얘기하신 네. 대로 지금 웰랜드에 들어가서 만약에 해방군으로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다면 더 이상 길어진 보급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완전히 현지 보급을 하면서 이 워싱턴을 경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 이제 또 메릴랜드를 장악하면 또 뭐가 있냐면 볼티모어에서 오하이오가 연결되는 철도. 네. 철도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간선 중에 거죠. 하나였죠. 이게 또 중요한 보급선이거든요. 네. 북의 입장,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북부로부터 이 동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간선을 끊어버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이거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쨌든 남쪽이 이제 우리 공세적으로 한번 나가보자라고 하는 거는 그 시점에서는 그때까지 진행됐던 남북 전쟁과는 다르다. 새로운 판도의 남북 전쟁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을 거다. 그렇죠. 네, 네. 그 여지껏 저희가 전투를 치르면서 참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냥 가장 기본은 북군이 남군을 제압하는 전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남군이 북을 위협하는 전황으로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자, 2라운드로 지금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깜짝 놀라서 지금 뒤로 가기 누를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맥클레런에게 내 손 다시 잡아줄까? 기회를 준다고요? 이 정도면 사리가 여기 주먹만 안에 들어가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네, 보면.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한 방 깨졌잖아요. 제2차 훈련전투에서. 그래서 군의 사기가 아주 바닥을 찍었습니다. 근데 병력은 좀 그나마 이제 다시 모이고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링컨도 알고 있었어요. 병력을 재정비하고 다시 강화시키고 건설하는데 가장 최적임자는 역시나 맥클레란이다. 그러니까 맥클레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죠. 재주. 행정가로서 장점. 그 전에 행정은 했던 것들. 잘하니까. 네. 조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제2차 불런 전투가 끝나고 나서 당연히 1차 불런 전투 때처럼 센터빌에서 패주해오는 병력들이 워싱턴 DC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맥클레런을 다시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수도방위 사령관이죠. 이거에 재기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안 싸울 수 있어.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와 하면서 그냥 다들 앞에서 벌어진 함성이 진짜 몇 마일을 거쳐서 떠나갈 듯이 다들 함성을 질러갖고 만세 하는 우리가 보는 이 시점과 병사들은 완전히 다르네요. 괜히 리틀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가 좋았던 거죠. 네, 저도 이걸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맥클레런을 욕하더라도 진짜 그 당시 병사들에게 맥클레런이 주는 적어도 이 안정감만큼은 그렇죠.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이 맞습니다, 확신만큼은 안 싸우고 대단했구나. 안 싸우고 훈련만 하면서 월급을 받았죠. 네. 리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남부의 구국의 영웅이고 새로운 전황을 만들어낸 훌륭한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병사들 입장에선 자꾸 공격해, 자꾸 우리 동료들이 죽어나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맥클레란은 반대고. 거기. 안 아니 싸우잖아요. 근데 그랜트 장군도 네. 서쪽에서 계속 승리했지만 너무 많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사실은 해임된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맥클레란의 또 하나의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맥클레란이 반도 캠프에서 졌잖아요. 네. 지고 나서 이제 와서 맥클레란의 한 생각은 뭐냐면 호프 저놈의 이 지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질 것이다. 저 전투에서. 나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뭐 실패를 해도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정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리 장군이 올라갈 때 그 깨부시고 올라가는 그 패전보가 네. 이 맥클레런한테는 희망이죠. 드디어 내 소원이 이런 느낌이었군요. 그렇죠. 드디어 네. 나에게 다시 기회가 기회가 오는구나 온다. 하면서 네. 과연 링컨은 이 결정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링컨의 측은지심인지 아니면 복심인지 는 모르겠지만 맥클레런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기회를 줬습니다. 자, 맥클레런에게 기회가 갔다는 건 무슨 뜻?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것. 그러면 잠시 우리가 눈을 돌려서 경제 한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다 답변해 주시는 우리 최 박사님. 사실은 이분의 전공이기도 합니다. 경제. 전공은 아니고 밥벌이죠, 어떻게 보면. 역시 남북 전쟁도 역시 돈입니다. 전비를 마련을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전쟁 채권. 문제가 되는 게 소득세를 부과를 하겠다. 1862년에 이렇게 생긴 지폐를 갖다가 만듭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린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린백? 네, 그린으로 이렇게 찍은 게 사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위조 지폐를 막기 위해서. 위조 지폐 막기 위해서. 왜?